1차 관세법 요약정리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마스크를 끼고 수업을 하지는 않는데 이빨이 의치였거든요. 의치였는데 이게 깨져가지고 오늘 갑자기 부득이하게 마스크를 끼게 됐고요. 자, 요약정리 강의할 때는 이제 교재는 법령집하고 특수 프린트가 나갈 건데요. 지금은 받으신 게 문제집밖에 없죠. 문제집 말고 여기에 요약노트라고 해서 이쪽이 아니네요. 요약노트라고 해서 어딨냐? 있었는데 까먹었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막 그림으로 돼가지고 도식화 같은 것도 이렇게 그려놓고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 이런 내용을 위주로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 강의 계획을 보시면은 자, 주요 포인트 부분 보시면은 이제 빈출 단원 위주로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우리는 이제 공무원 시험 같은 부분이 없기 때문에 매우 고득점을 맞을 필요는 없어요. 목적을 80점 맞는 것을 목적으로 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자주 나오는 내용대로 하고 그리고 지엽적인 문제가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대한 축약시켜가지고 정리된 내용으로 전달을 드릴 거니까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아까 봤던 내용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는 모를 거예요. 근데 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위원회 1차 때 이제 좀 기본 때 조금 보셨나요? 저는 안 하고 넘어갔었는데 이렇게 관세청에 있는 위원회, 이렇게 세관에 있는 위원회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한번 해놓은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출분석하고 문제풀이는 병행을 할 거고요. 관세법은 기출제된 부분에서 제출제가 그러니까 문제은행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역시 개정된 부분에서 문제가 좀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개정된 부분을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개정된 부분을 보실 때 매년마다 이자율 이런 것들은 개정이 항상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자율을 지금 외워놓은 것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숫자 같은 것은 나중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약정리반의 목표 같은 경우에는 적은 분량의 시험장용 서브노트를 작성을 하는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노트가 1장부터 13장까지 해가지고 한 30장 정도 될까? 30페이지 정도 될 거예요. 15장 정도 되죠? 그 정도로 요약해서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문을 읽고 어느 장에 해당하는 내용인지 빠르게 파악하는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했었는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1장에 있는 거야. 1장 중에서 몇 절에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을 빠르게 스캔하는 내용을 배울 거예요. 따라서 공부를 하면서 계속 구조를 먼저 파악을 하고 구조 안에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는 식으로 강의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토대로 이제 개정, 그 다음에 비기출된 내용에 대해서 문제 출제 형식을 예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대략적으로 예상해 보는 거고요. 마지막에 2월 달쯤에 하는 최종 정리반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은 기출된 내용이랑 기출되지 않는 내용 해가지고 한 4페이지, 5페이지 정도로 또 축약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또 최종적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보시니까 마지막 2차 시험 공부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까지 습득이라고 좀 멋있는 얘기를 써놨는데 이 말이 뭐냐면 구조 파악을 해놓게 되면 2차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게 됩니다. 보통 1차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지엽적으로 문구 하나하나 그리고 틀린 거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 파악이 거의 안 돼 있어요. 거의 안 돼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좀 파악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학습 범위를 줄여나가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관세법 1장하고 관세법 2장과 관련된 내용을 배우게 될 거고요. 대략적으로 1장부터 13장까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 대략적인 구조만 살펴보고 본 수업은 시작하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첫 시간 1회차 OX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OX. 지금부터도 문제를 푸시는 분들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문제를 지금부터 굳이 푸실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지겹도록 풀 거라서. 그리고 문제를 풀으시더라도 각 지문에 대해서 OX를 다 표시를 하시는 게 좋고요. OX를 표시를 하고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를 같이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풀 때 빠른 시간에 푸는 능력을 배양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어디가 틀렸는지를 계속 체크해 나가는 그런 수련을 하면 되겠죠.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법상 수입이란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수입의 정의가 되겠죠. 자, 반입하고 소비 또는 사용입니다. 반입하고 소비 또는 사용. 반드시 외워야 되는 부분이에요. 소비 또는 사용. 자, 우리나라의 반입,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여기는 틀린 게 없고요.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괄호 안에 있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 및 외국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운송수단의 국적에 따라서 이게 외국인지 내국인지가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의 운송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외국이라는 단어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제 239조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 무슨 말이? 239조가 뭐죠? 수입으로 보지 않는 소비 또는 사용이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여기서도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은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외국 물품의 정의.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을 해야지만이 외국 물품입니다. 그리고 수입 신고. 언제까지 외국 물품이 되느냐? 수입 신고가 수리된 이 전까지가 외국 물품이에요. 도착부터 수리 전까지. 그럼 수리가 된 후에는 무슨 물품이 되겠어요? 내국 물품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수리 전의 물품은 외국 물품이다. 맞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관세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해서 물품을 수입, 수출,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수입 통관이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물건을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면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되겠죠. 그거는 그냥 수입이 되겠죠. 수입 통관이라고 하는 것은 통관은 법에 따른 절차가 이행이 되어야지 통관이라는 의미가 전달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우리나라 운송수단에서 외국 물품을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자, 어디에서 사용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거죠. 우리나라 운송수단이니까. 그러니까 수입이 되겠죠. 수입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239조의 내용에 따라서 우리나라 운송수단에서 선기용품 등인 외국 물품을 소비 또는 사용하게 된다면은 이것은 수입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선기용품인지 아니면은 그냥 외국 물품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겠어요. 자, 5번.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 물품이 아닌 것은 내국 물품이다. 내국 물품 제일 첫 번째 있는 정의가 되겠죠. 맞습니다. 자, 국제무역기란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맞습니까? 틀릴 수밖에 없죠. 왜? 무역을 위해서라는 말이 없잖아요.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을 하게 된다면 여객기도 마찬가지로 국제무역선 국제무역기가 돼야 되는데 무역을 위해서라는 말이 빠졌으니까 국제무역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7번 환적이란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 물품을 다른 세관 관할 구역으로 운송하여. 이 환적하고 복합환적 문제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따라서 다른 세관의 관할 구역이냐 동일한 세관의 관할 구역이냐에 따라서 환적이냐 복합 환적이냐가
문제가 차이가 있겠죠. 따라서 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복합 한적에 대한 문제가 되니까 틀렸습니다. 자, 8번. 관세법상 세관 공무원은 관세청장, 세관장 및 그 소속 공무원에 한정한다. 이렇게 제한하는 문구가 나오게 되면 긴장을 하셔야 돼요. 한정하지 않죠. 왜? 관세청 소속의 기관에 있는 공무원들까지도 포함을 해서 세관 공무원이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관세청 소속 관련 공무원도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탁송품에는 상업서류, 견본품, 작가사용물품,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이런 여객선, 여객기를 이용한 물품의 송달을 업으로 하는 자. 이게 지금 탁송품의 정의인데 여객선, 여객기를 이용해서 물품을 송달을 한다라고 하면 이는 탁송품에 해당하지를 않습니다. 뭐에만 국한이 돼요? 국제무역선, 국제무역기만 해당이 돼요. 그래서 여객선, 여객기가 빠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봐야 될 게 국제무역선, 국제무역기라고 치고 송달을 업으로 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괄호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물품을 휴대하여 송달하는 자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탁송품 업자인데 국제무역기를 이용해서 송달을 해요. 근데 휴대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틀려요. 휴대해서 한다라는 것은 COB 화물이라고 표현을 쓰는데 COB가 쿠리어 탁송품 운송업자가 온보드 거기에 탑승해서 휴대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COB 화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탁송품에서는 COB 화물은 제외가 됩니다. 나중에 정의 18호인가요? 네, 18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반송이란 외국 물품이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 맞나요? 얼추 맞는 느낌이죠? 하지만 중요한 말이 빠졌습니다. 외국 물품이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라는 표현이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수출이란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맞죠? 자, 국세 징수 예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관세 징수 대상이 해당 관세를 납부해야 되는 이 문구를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느 부분을 봐야 되냐? 관납물이냐, 관납물이 아니느냐. 자, 기본 때 관납물이다. 관세를 납부해야 되는 물품이다. 그러면은 우선순위는 관세가 최우선으로 되어 있었죠. 관세 우선이었죠. 근데 관납물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국세와 동일 순위로 한다. 그래서 관납물이 아니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국세와 동일해야 되겠죠. 이렇게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자, 13번 수입 물품에 대해서 세관장이 부가징수하는 내국세 등의 체납이 발생했을 때에는 납세 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다. 여기도 하나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놓으세요. 이것도 반복되는 거라서 수세내라고 했어요. 수세내. 수세내. 이렇게. 수세내가 체납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세무서장이 징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액을 징수할 수가 있어요. 이 납세 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되겠죠. 맞죠? 자, 14번. 관세청장은 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 5조에 따른 해석 기준에 따라 해석해서 회신해야 된다. 자, 이 경우 회신한 문서의 사본을 문서 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재부 장관에게 송부해야 된다. 문장을 외우지 않으면 얘는 맞출 수가 없는 문분이긴 한데 주로 당연히 틀리게 나올 수 있는 내용이 기산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산일을 좀 잘 보셔야 돼요.
발행일이 속하는이 아니고 시행일입니다. 시행일. 시행일이 속달말, 속달말. 속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재부 장관에게 송부를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보면서 집에서 따로 공부를 할 때는 아, 이게 몇 조에 있는 내용이구나, 몇 장, 몇 절에 있는 내용이구나, 계속 체크를 하셔야 돼요. 맞죠? 자, 15번. 관세법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252조에 따른 수입신고 전 반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일을 납세신고의 수리일로 본다. 얘는 약간 말장난인데요. 수입신고 수리일입니다. 수입신고 수리일. 자, 납세신고 수리라고 하는 것은 관세법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언제 나오냐면은 15일 납부기한 계산할 때밖에 안 나옵니다. 나머지는 납세신고 수리일이 나오면 틀린 거예요. 자, 16번. 세관장은 납세실적 등을 고려해서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성실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할 때 월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여기가 이제 월별 납부와 관련된 내용인데 구조 사망이거든요. 법령집을 봤을 때 기획재정부령이 뭐가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없다. 없으면은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이러면 헷갈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틀렸다. 자, 17번. 세관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관세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제출 통지 납부 징수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게 어디 부분입니까?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틀린 부분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틀린 부분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그 다음에 1년을 넘지 않는 기간. 숫자. 요 정도까지만 나올 수 있어요. 얘는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드려도 잘 이렇게 뭐 와닿지가 않거든요. 근데 많이 여러분들이 이제 문장을 보시다 보면 아, 이 부분이 틀리게 낼 수밖에 없구나라는 거가 이제 자연스럽게 느껴지게 될 거예요. 자, 보세 운송에 관한 자료는 자료 보관 기간은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3년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류의 보관 기간 같은 경우에는 5년짜리, 3년짜리, 2년짜리 이렇게 있었죠. 자, 5년짜리는 수입 관련된 서류였고요. 3년짜리는 수출 관련 서류였고요. 나머지 서류 같은 경우에는 2년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보세 운송과 관련해서는 수입과 관련된 것도 수출과 관련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2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납부고지서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할 수 없다. 이때는 송달 방법을 여러분들이 전체 다 나열해서 숙지를 해두셔야 돼요. 직접 발급하는 방법 외에 우편, 인편 또는 전자송달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송달은 틀렸죠. 할 수 없다는 틀렸죠. 틀렸죠. 자, 20번 우리나라 선박 등이 공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럴 때 내국물품이다. 정의 부분이네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네. 자, 그러면 여기서 틀릴 수 있는 게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자, 괄호 안에 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은 제외한다라고 했으니까 아니죠. 포함이라고 되어 있어야죠. 포함이라고 되어 있어야 되죠. 국가 토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근처가 영해가 되겠고 그 근처보다 좀 더 주권이 미치진 않지만 경제 활동을 그 국가만 할 수 있는 곳이 경제 수역이 되겠고요. 그 외가 공해가 되는데 관세법에서 공해를 표현할 때 공해라고 하는 것은 이것뿐만 아니고 경제 수역까지를 포함해 가지고 공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제 수역은 당연히 포함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1장부터 13장까지 대략적으로 설명만 한번 드리고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당연히 이 순서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관세법 구조 자체는 첫 번째 총칙 같은 앞머리가 있고요. 총칙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고 그랬죠? 본칙과 관련해 가지고 통일성 있는 규정을 전부 다 총칙 부분에 몰아놨다. 그 다음에 중간에 본칙이 있습니다. 본칙은 관세의 부가징수 그리고 수출입 통관을 적정하게 해야 된다는 관세법의 목적이 있죠. 목적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이 본칙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총칙에다가 넣기는 애매하고 본칙에 있을 수 없는 것들을 잡다한 것들을 다 모아놓은 게 보충 규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벌칙도 있고 뭐 세관 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이런 것도 있고 조사 처분도 있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 1장 총칙. 그 다음에 본칙 부분 들어가게 되면은 본칙 부분은 뭐부터 부가 징수부터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부가 징수와 관련된 내용. 그래서 2장 부분을 보시면은 과세 가격하고 관세의 부가 징수 라고 해서 세액이 성립되고 확정되는 것까지 나와 있습니다. 성립부터 확정된 세액을 이행하면은 소멸까지가 나와 있는 게 2장의 과세가격과 관세 부가징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장 같은 경우에는 세율하고 품목분류가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자, 세율이라고 하는 것은 관세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그 4가지 요건에 해당을 하는데 4가지 요건이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 납세 의무자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세율 부분을 여기다 넣자니 너무 방대해서 3장으로 따로 뽑아놨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뒤에 있는 품목분류는 도대체 왜 있느냐? 품목분류 1111 여러분들 HS 코드를 안 배우셨겠지만 어떤 물건이 있으면은 이 물건을 아라비아 숫자로 먼저 표현을 한 다음에 뭐 10단위 이렇게 표현을 한 다음에 여기에 이러한 성질의 물품은 5%이다 라고 세율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품목분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붙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좀 숙지하기가 편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장. 감면하고 분할납부, 그 다음에 환급이 되겠습니다. 자, 4장에 모아져 있는 감면, 분할해서 납부하게 해줄 수 있고 어쩔 때는 환급도 해주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납세 의무가 좀 이렇게 우리한테 좀 이득이 되게 하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런 것들은 이제 납세 의무의 완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보충적인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장이 있는데 5장 같은 경우에는 2장에서 파생되는 느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괜찮아요. 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 절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납세자의 권리하고 불복 절차가 왜 2장으로부터 파생이 되느냐라고 말씀하신다면은 이 납세자의 권리에는 조사 절차가 들어있어요. 조사 절차가 들어있어요. 조사 절차라고 하는 것은 납세 신고를 하게 되면은 뭐 이 법에 따른 확인 사항도 확인하고 신고서 기재 사항도 확인하고 세액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세액은 사후에 수리 후에 심사를 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되어 있었죠. 그 심사를 하는 것의 구체적인 절차가 이 조사 파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자의 권리는 주로 조사 파트가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연결이 되는 그런 포인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선생님, 납세자의 권리하고 또 조사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불복 절차는 그냥 서브로 보세요. 서브로.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부가징수 파트가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목적 떠올려 보니까 부가징수 및 수출입 통관을 적정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통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통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다가 통관 등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왜 통관 등이라고 쓰냐면은 통관을 하려면은 일단 어떤 물품이 도착을 해야지만이 통관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류 파트가 있고요. 물류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통관 파트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통관하기 전에 어떤 물류의 흐름부터 나오더라. 자, 그럼 여기서 최초로 나오는 게 물건이 도착을 하려면은 어떤 운송 수단에 의해서 도착을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첫 번째 6장의 제목이 운송 수단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가 도착을 하려면 어디로 도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절차는 입항 절차는 이렇게 거쳐야 되고 출항할 때는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리고 운송수단에서 어쨌든 우리나라 내륙으로 물건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하역하는 절차는 이렇게 된다라는 내용이 이 6장 운송수단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물건을 내렸으면 어디다 장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장치와 관련된 내용이 여기 보세구역인 7장 파트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7장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물론 기능에 따라서 뭐 보세 공장이 있고 뭣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빼고 전통적인 것, 반입시키는 것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세 구역에 반입하려면은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8장은 보충적인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외국 물품이 도착을 해서 보세 구역에 장치가 됐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좀 편의를 위해서 다른 보세 구역으로 옮겨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보세 운송 같은 거를 활용할 수가 있구나 라고 해서 운송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게 운송수단 6장하고 8장의 운송이 좀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두 가지를 좀 명확하게 성격을 구분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물류 파트가 끝나게 되고요. 통관 파트는 9장에 있죠. 구장의 통관. 통관은 굉장히 좀 방대한 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조금만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1절이 통칙이라는 내용으로 나와 있고요. 이때는 통관이 될 수 있는 물품, 통관이 될 수 없는 물품, 통관할 때 갖춰야 되는 물품, 통관의 구체적인 절차에서가 아니고 통관 전체를 봤을 때 될 수 있는 것, 될 수 없는 것들을 전부 다 통칙으로 몰아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절에는 제목이 수출, 수입, 반송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통관 절차를 언급을 해놓은 거죠. 수출 절차, 수입 절차, 반송 절차. 따라서 여기에는 절차, 구체적인 절차가 나와 있더라. 본칙 같은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같은 경우에는 우편물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어요. 우편물에 대해서. 자, 우편물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통관 절차가 아니고 일반적인 물류 절차가 아니고 우편물만의 특별한 그런 통관 절차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보충 규정이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끝났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보충 규정. 자, 보충 규정 중에서 10장. 세관 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이상한 거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이상한 거. 줄 요청 등 이라고 해서 제목만 여러분들이 좀 느낌을 가져가시면 되겠는데 세관 공무원이 자료 제출을 요청한다라고 읽으면은 어떤 느낌이냐. 화주한테 요청을, 납세자한테 이렇게 요청을 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아닌 거예요. 누구한테 하느냐? 특정 기관한테다가 야, 납세자 자료 좀 줘봐라고 요청을 하는 거라서 기관이라고 여러분들이 느낌을 가지고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 11장입니다. 11장 같은 경우에는 벌칙이 있어요. 벌칙. 자, 벌칙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형법상 벌칙을 의미를 하거든요. 네, 형법상 벌칙이라고 하는 것은 관세법에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징역형하고 벌금형.
이거 외에는 벌칙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뭐가 더 포함이 되어 있냐면 과태료 규정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벌칙이라고 해서 형법상의 벌칙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유 같은 거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형법상 이런 벌칙뿐만 아니고 과태료도 추가로 들어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2장 같은 경우에는 조사와 처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사 어디서 봤지? 조사? 조사. 5장에서 이제 조사에서 봤었죠. 여기에서 조사는 범칙과 관련된 조사를 포함을 하는데 절차가 나와 있어요. 조사를 하기 전에 어떤 행위를 해줘야 되고 조사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을 하고 이런 그 절차가 나와 있다면은 이 12장의 조사와 처분은 오로지 범칙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조사하고 처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3장은 보칙입니다. 보충 규정 중에서도 보충 규정, 보칙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잡다한 내용이 들어있어서 어떤 통일성을 찾을 수가 없어요. 자, 제가 이 1장부터 13장까지를 쭉 나열을 하면서 계속해서 말을 하면서 나열을 했죠.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말을 하면서 나열을 해야 돼요. 그 말이 뭐냐? 논리적으로 꿰고 있다라는 말이 되거든요. 근데 단순히 얘를 암기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그냥 암기를 해버리면은 얘네가 붕 뜹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따로 또 암기를 해야 되고 암기해야 될 양만 더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얘네들을 논리적으로 생각을 한 다음에 1장은 어떻게 나누고 2장은 또 어떻게 나누고 이렇게 숲부터 보고 그 숲을 구획별로 또 나누고 구획별로 특징 찾고 그 다음에 그 구획에서 또 구획 나누고 그 다음에서야 나무를 보는 식으로 넘어가시면은 전체적으로 좀 습득하기가 쉬울 거예요. 1차를 공부하시면서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거기에요. 계속 나무만 보다 보니까 얘도 따로 그냥 나무도 따로 이렇게 돼서 둘이 호환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차 가시면 이제 엄청 힘들어요. 2차 주변에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물어보시면 돼요. 뭐가 제일 어려워요? 그러면은 한 90은 관세법이 가장 어렵다고 해요. 왜냐? 양이 많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관세법이 쉽다고 합니다. 왜요? 1차에서 배웠거든요. 근데 그 배운 거랑은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믿고 이렇게 틀부터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짧게 하고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